지난 6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로 가면서 경제가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터널의 끝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9월 수출 감소율이 1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며 9월 무역 수지가 넉 달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흑자폭을 크게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헐뜯으면서 단골 메뉴로 등장시키고 있는 게 바로 경제 실정인데, 경제와 관련해 정작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잠시 후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이재명이 단식 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가장 많이 꺼내든 분야가 바로 경제 분야입니다. 지난 8월 이재명은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수출이 10개월째 위기라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요란하게 팔비틀어 라면값 50원 내린 것 말고는 뚜렷한 대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자, 사실 야당의 대여 공세에서 경제 분야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인데, 경제만큼 공격하기 쉬운 분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표상 경제가 좋던 나쁘던 실제 내가 현재 체감하고 있는 경기는 항상 거의 나쁘다고 여기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와 관련해 이재명이라고 해서 뚜렷한 대책이 있느냐? 당연히 그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책 같지도 않은 정책, 바로 기본소득인데, 바로 이런 점을 들어 이재명을 대표적인 대중의 인기를 등에 업고 권력을 유지하는 포퓰리스트라고 규정하는 것이겠지요. 이런 가운데 추석 연휴 우리 경제가 매우 유의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지난 9월 무역 수지가 넉 달 연속 흑자를 이어가면서 흑자폭을 크게 키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측대로 된 것인데, 지난 6월 추 장관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하반기로 가면서 경제가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터널의 끝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고, 그 뒤 대정부 질문에서도 역시 이 같은 자신의 예상과 관측을 지속적으로 피력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6월 추 장관이 경제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 역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성이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됐다는 것인데요. 자, 10월의 첫째 날이었던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546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4% 줄었지만 전달의 8.4% 감소보다 낙폭을 크게 줄이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수출 물량을 놓고 보면 수출액 감소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수출보다 수입이 급감하면서 9월 무역 수지는 37억 달러 흑자로 지난 6월부터 넉 달째 흑자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는 18억 달러 흑자를 낸 2021년 10월 이후 최근 2년 내 최고 실적입니다. 앞서 월간 무역 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였다가 지난해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선 이래 넉 달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역시 반도체의 뚜렷한 회복세를 들 수 있습니다. 9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 실적인 9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 10%, 일반 기계 10%, 선박 15%, 철강 7%, 디스플레이 4%, 가전 8% 등 6개 품목의 수출도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인데요. 대중 수출은 올해 최고 실적인 110억 달러로 집계돼 2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참고로 대종무역 수지는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밖에도 대미국 수출액 또한 100억 3,900만 달러로
대중 수출액 110억 달러를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고, 유럽연합 등을 상대로 한 수출이 자동차와 일반 기계의 양호한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역대 9월 실적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세안 수출의 52%를 차지하는 베트남도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보였는데,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데 따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 때문에 축배를 들기는 이르지만, 추경호 장관의 말대로 터널의 끝이 그리 멀지 않은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우리 내수 시장과 관련해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선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외교적 포석을 거의 다 다져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다음 초점이 민생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또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공세는 더욱 심해질 텐데,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경제 분야인 만큼 이런 뉴스들은 더욱 대중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문재인은 재임 시절 경제를 잘 했을까?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앞서 문재인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안보 경제는 보수 정부가 놨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사실일까요? 일단 글로벌 경제 흐름 등 대외 여건의 차이를 무시한 채 단순히 숫자만으로 전현 정권의 경제 지표를 비교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 자체를 호도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겠지요. 집값과 소득, 고용 관련 통계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조작한 문재인에게 팩트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겠지만, 이날 63빌딩에서의 문재인의 발언은 팩트를 완전히 벗어난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자, 우선 문재인은 우리 경제의 규모, 즉 국내 총생산이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뿐이라며, 지난해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를 기록해 10위권에서 밀려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은 1인당 국민소득을 보아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를 넘었는데, 지난해 3만 2천 달러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재인의 발언은 사실일까요? 일단 경제 규모는 중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므로 어느 정권의 특정 시기만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경제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인당 소득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문재인의 주장은 기초사실조차 틀렸습니다. 1인당 소득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서 2012년까지 4,071달러, 증가율로 따지면 19%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증가폭은 3,397달러, 11%로 이명박 정부 때보다 작았는데, 이를 문재인이 교묘하게 호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재인이 재임 중 성과를 부각하면서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나타내는 원달러 환율과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 지수를 언급한 점도 분명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해 3만 2천 달러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며 그 이유를 환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환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을 뜻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또한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무식한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화 대비 자국통화 가치 하락은 미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전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와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재인은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며 윤석열 정부와의 성과를 비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팩트에 입각한 말일까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 중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장기간 수출 감소는 문재인이 재임 중이었던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무려 14개월 동안에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출 부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주요국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본은 15개월 연속, 대만은 10개월 연속, 그리고 중국은 최근 11개월 중 9개월이나 글로벌 교역 침체 등으로 장기간 수출 감소세에 직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논하려면 역시 대외적인 환경이 그 당시에 어땠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다가 반도체 시장 불황, 중국의 장기간 코로나 봉쇄 정책 등을 감안하면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꽤 선방했다는 평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이날 재임 중 국가 부채를 늘렸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가 부채를 많이 늘리는 적자 재정의 효과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를 기록한 바 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OECD 국가 중 국가 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은 팩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지를 합한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를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나 2019년 12조 원 적자로 전환했고 2020년에는 71.2조 원으로 적자폭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 OECD 국가 중 국가 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 증가폭은 12.2%포인트로 OECD 평균 6.6%포인트 대비 2배가량 컸습니다. 이거다 우리의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뻔한 상황이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현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무역 수지가 넉 달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흑자폭을 크게 키웠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재임 시절 통계 조작도 모자라 퇴임 후에도 거짓과 선동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을 신랄하게 비판해봤습니다. 정작 경제와 관련해 비판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해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